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벨상 세계입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과 지혜를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오늘 노벨상 세계는 1969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수상자인 막스 델브류크, 살바도르 루리아, 엘프리드 허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벨상 세계는 오늘날 AI 시대의 일방적인 지식 전달 방식과는 달리 인류의 복지에 기여한 현인들의 심오한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채널입니다. 첫 번째, 바이러스, 유전의 열쇠를 열다. 20세기 중반만 해도 생명과학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잖아요. 유전 정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전달되나? 네, 맞아요. 그게 정말 큰 질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얘기할 이 세 분, 델브류크, 허쉬, 루리아는 정말 작은 거, 그러니까 박테리아를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박테리오파지에 딱 집중하신 거죠. 그렇죠. 아주 단순한 생명체 이 파지를 가지고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파헤치려고 한 거예요. 대단한 발상이었죠. 정말 단순한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한 거네요. 네. 이분들 연구 덕분에 유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또 돌연변이가 뭔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전 물질이 바로 DNA다 라는 것까지 밝혀졌거든요. 와, 그럼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DNA 구조 발견이나 유전자 조작 기술 같은 현대 생명과학의 뿌리가 다 여기에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분들 연구 방식이 좀 독특했다면서요? 물리학적인 접근? 네. 특히 델브류크가 물리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뭐랄까 생명 현상도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쪼개서 보려는 그런 시각, 환원주의라고 하죠. 환원주의? 네. 거기에 수학적인 엄밀함까지 더했고요. 이분들이 만든 파지 그룹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 이게 당시 생물학계의 어떤 지적인 흐름을 확 바꿔놨어요. 파지 그룹? 네. 그래서 노벨상 위원회에서도 이분들 업적을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유전 메커니즘의 발견 이렇게 딱 요약했죠. 두 번째, 다른 시작, 같은 목표, 세 과학자의 길. 근데 들어보면 이 세 분 배경이 정말 다 다르네요. 네, 정말 제각각이죠. 델브리트는 독일 이론 물리학자, 루리아는 이탈리아 의사면서 세균학자, 또 허쉬는 미국에서 실험을 주로 한 생물학자. 와. 그렇죠. 한 분은 이론, 한 분은 임상, 한 분은 실험 이렇게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른 길을 걷던 분들이 한 가지 문제에 같이 매달리게 된 걸까요? 신기한데요. 그러게요. 근데 결국은 딱 하나로 모인 거죠. 생명의 근본 원리가 뭘까? 이걸 밝히고 싶다는 순수한 지적 호기심, 그리고 열정. 복잡한 거 말고 제일 단순한 파지에서 답을 찾자. 이런 거군요. 맞아요. 배경은 달라도 과학적 진실을 향한 열망이나 끊임없이 의심하고 검증하는 태도, 그리고 이 유전이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욕, 이게 이분들을 하나로 묶은 거죠. 세 번째, 물리학에서 생명으로 델브리크의 전환. 그럼 델브리크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아니, 왜 잘 나가던 이론 물리학자가 갑자기 생물학으로 넘어오신 걸까요? 델브리크가 1930년대쯤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최첨단이던 물리학만으로는 이 생명이라는 현상, 자연의 질서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겠다. 물리학의 한계를 느꼈군요. 그렇죠. 오히려 생명 현상 그 자체가 물리학의 언어로 풀어야 할 새로운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와, 대단한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그래서 미국 칼텍 같은 곳에 가서 유전학자들하고 교류하면서 연구를 구체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이분의 가장 큰 기여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돌연변이라는 게요.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하는 게 아니다. 네. 마치 동전 던지기처럼 그냥 예측 불가능하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먼저 발생한다. 네.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이걸 증명할 모델로 박테리오파지를 딱 고른 거. 네. 이게 정말 탁월했어요. 돌연변이가 자발적이고 확률적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생명 현상도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네. 이 거대한 질문을 실제 실험 가능한 문제로 바꿔놓은 선구자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전환이 분자 생물학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망명과 만남, 루리아의 여정과 발견. 루리아 교수님 경우는 좀 더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에서 의학 공부하시다가
파시즘 정권의 반유대주의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루리아는 그런 아픈 경험이 있죠. 의사였는데 반유대주의 때문에 결국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낯선 땅에서 정말 힘드셨을 텐데 연구는 어떻게 계속하신 거예요? 그 망명 이후에 델브류크가 파지 연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이 만남이 정말 결정적이었죠. 아, 편지요? 네, 루리아가 가진 어떤 생물학적인 직관, 그리고 델브류크의 그 수학적인 사고, 이게 딱 만나면서 루리아 델브류크 변동 실험이라는 정말 역사적인 실험이 탄생하게 됩니다. 루리아 델브리크 실험.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 실험이 뭘 보여줬냐면요. 박테리아가 파지의 저항성을 갖게 되잖아요. 네. 그게 파지를 만나서 아이고 나 살아야겠다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 그럼요. 그게 아니라 파지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냥 무작위적으로 돌연변이가 일어나 있었고 파지는 그냥 그 저항성 가진 놈들만 골라내는 역할만 한다는 거죠. 필터처럼요. 와, 다윈의 자연 선택설을 세균 수준에서 증명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돌연변이가 유전의 핵심이라는 걸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이 발견 덕분에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생명의 비밀을 파헤치는 연구 방식이 딱 자리를 잡게 된 거죠. 5번째, 조용한 혁명. 허쉬의 결정적 실험. 자, 허쉬 교수님인데 이분은 좀 조용하신 편이지만 실험 설계에 있어서는 정말 천재적이셨다고요? 네, 허씨는 뭐랄까 정말 명쾌한 실험의 대가였어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탁월했죠. 특히 실험 도구를 직접 개조하거나 개발하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하고요. 가장 유명한 게 그 허쉬 체이스 실험이죠? 1952년. 맞습니다. 마삭 체이스와 함께한 허쉬 체이스 실험. 이게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유전 물질이 단백질이냐 아니면 DNA냐 이게 엄청난 논쟁거리였거든요. 그쵸? 단백질이 더 복잡하니까 유전 물질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실험으로 그걸 확실하게 가려내려고 한 거죠. 어떻게 증명했나요? 실험이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다던데요. 네. 아이디어가 정말 기가 막히게 단순했어요. 파지가 단백질 껍질이랑 그 안에 DNA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단백질 껍질에는 황동위원소를, DNA에는 인동위원소를 각각 다르게 방사성 표지를 한 거예요. 이름표처럼요. 아, 다른 이름표를 붙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파지들이 박테리아를 감염시키게 한 다음에 박테리아 안으로 들어간 게 황이냐, 인이냐 이걸 추적한 거예요. 결과는요? 결과는 아주 깨끗했습니다. 단백질 껍질 황표지는 밖에 그냥 남아있고 오직 DNA 인표지만 박테리아 안으로 쏙 들어간 게 확인된 거죠. 와, 정말 명쾌하네요. 배달부는 밖에 있고 물건만 들어간 셈이군요. 딱 그 비유가 맞아요. 이 실험 하나로 유전 물질은 단백질이 아니고 DNA다 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나온 거죠. 생명과학의 흐름을 그냥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복잡한 이론 없이 실험 하나로 그냥 딱. 네, 그래서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실험 자체가 단순하고 명쾌하고 누구든 따라할 수 있고 허쉬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유전학의 오랜 질문에 마침표를 찍은 셈이죠. 6번째, 파지 그룹의 형성입니다. 1940년대 콜드 스프링 하버. 거기가 그냥 연구소가 아니었죠? 네, 단순한 연구소 이상이었어요. 그 막스 델브류크를 중심으로 해서 루리아, 허쉬 같은 과학자들이 모여들었죠. 네네. 박테리오파즈, 그러니까 이 작은 바이러스를 한번 파헤쳐보자, 이런 거였는데요. 아하, 이른바 파지 그룹이 탄생한 건데 분위기가 아주 자유롭고 격식이 없었다고 해요. 굉장히 수평적이었다고요? 거기서 막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분자생물학의 기초를 다진 거군요. 맞아요. 진짜 흥미로운 지적 공동체였죠. 특정 이론보다는 파지라는 그 연구 대상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게 좀 독특했어요. 그렇죠. 이 작은 바이러스로 유전, 돌연변이 이런 생명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려 했던 거고 특히 델브류크가 이런 협력 또 공동체 정신 이걸 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과학자들이 진짜 마음껏 도전하고 실패해서도 배우고 그런 환경이었죠. 7번째는 루리아 델브루크 실험입니다. 이렇게 모인 분들이 1943년에
되게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찾으려고 실험을 하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박테리아가 파지에 저항성을 갖는 돌연변이 있잖아요. 네. 이게 파지를 만났을 때 생기는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무작위로 발생했던 건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죠. 아하, 유도냐 자발적이냐. 그렇죠. 그 질문을 풀기 위한 게 바로 변동성 시험, fluctuation test였어요. 이 실험의 의미가 그 생물학 문제에 확률이랑 통계를 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수학적인 도구를 본격적으로 쓴 건데요. 여러 박테리아 배양 집단을 키워놓고 거기서 이제 파지 저항성 돌연변이 박테리아 수를 세워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집단마다 그 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뭐랄까 들쭉날쭉하게요. 아, 변동성이 컸군요. 네, 만약에 파지 때문에 돌연변이가 유도된다면 사실 집단 간의 수가 비슷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노출 조건이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막 차이가 크게 나는 이 변동성은 돌연변이가 파지 감염이라는 환경 압력 전에 이미 무작위로 발생했었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던 거죠. 아하.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에서 말하는 그 무작위 변이 이게 먼저 일어난다는 걸 미생물 수준에서 딱 보여준 거예요. 와, 생물학 연구에 진짜 큰 전환점이었겠네요. 네,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8번째. 허시 체이스 실험으로 넘어가 보죠. 이게 1952년. 이때는 유전 물질이 단백질이냐 DNA냐 이 논쟁이 정말 최고조였을 때잖아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사실 DNA 구조가 너무 단순해 보여서 생명의 그 복잡한 정보를 담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많았어요. 오히려 단백질이 더 유력했다고요? 아미노산 종류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단백질이 20가지 아미노산 조합이니까 훨씬 복잡한 정보를 담을 수 있을 거라 본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엘프레드 허시와 마사 체이스가 정말 결정적인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이었나요? 정말 명쾌했어요. 박테리오 파지를 또 이용했는데 파지 구조를 보면 DNA에는 인이 있고 황은 없거든요. 네. 반대로 단백질 껍질에는 황 S는 있는데 인 P는 없어요. 이 차이를 이용한 거죠. 그 원소 차이를. 네. 그래서 파지의 DNA는 방사성 인, 그러니까 P32로 표지하고 단백질 껍질은 방사성 황, S35로 각각 표지를 한 거예요. 네네. 이 표지된 파지를 대장균에 감염시킨 다음에 믹서기로 막 돌려서 바이러스 껍질을 분리해요. 그리고 원심 분리를 해서 대장균 안에 어떤 방사성 물질이 들어갔는지 추적을 한 거죠. 결과가 궁금한데요. 결과는 아주 그냥 명확했습니다. 대장균 안에서는 방사성 인, P32만 발견됐어요. 와, DNA만 들어갔군요. 그렇죠. 방사성 황, S35는 다 밖에 껍질 찌꺼기에 남아 있었고요. 즉, 파지가 대장균 속으로 주입하는 건 단백질이 아니라 DNA다. 그리고 바로 이 D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한다.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야, 정말 결정적인데요. 이 실험 이후로 이제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겠군요. 네, 학계의 무게중심이 DNA로 확 쏠리게 되는 계기가 됐죠. 9번째는 델브루이크의 과학 철학입니다. 이분 원래 물리학자셨잖아요. 네, 맞아요. 물리학자였죠. 근데 생물학으로 오신 게 그냥 분야만 바꾼 게 아니라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었다고요. 생명현상도 물리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델브레이크는 생명을 좀 정보의 복제와 전달 과정 이런 관점에서 보려고 했어요. 정보 처리 과정으로요? 네. 그래서 확률이라던가 모델링 같은 그런 물리학적인 사고방식이나 도구들을 생물학 연구에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했죠. 생명은 예측 가능한 기계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생명의 본질에 다가가려고 했고요. 흥미롭네요. 근데 또 동시에 생명현상이 가진 복잡성이나 예측 불가능성 이런 것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험 결과에 대한 정직성, 연구의 엄격함, 또 실패를 통해 배우는 자세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과학사 공동체의 어떤 윤리적인 기반 같은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런 윤리적 토대를 다지는 데도 관심이 많았어요. 이론, 실험, 철학적 사유 이걸 다 통합하려고 했던 거죠.
10번째는 사이언스의 시민들입니다. 이 델브리우크, 루리아, 허시 이분들 이야기가 단순히 실험실 안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점이 또 인상 깊어요.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과학자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던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특히 델그류크는 독일 출신, 누리아는 이탈리아 출신이었잖아요. 네, 유럽에서 오셨죠. 네, 나치즘 파시즘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한 경험이 있어요.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이 아무래도 학문의 자유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과학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런 걸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겠죠. 그렇죠. 전체주의를 직접 겪었으니까요. 네, 루리알 같은 경우는 특히 이후에 핵무기 반대 운동이라던가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분들에게 과학 연구는 단순한 지식 탐구를 넘어서서 뭐랄까 민주주의나 인권을 지지하는 어떤 시민적 실천 이런 것과 연결돼 있었던 것 같아요. 허시도 마찬가지였나요? 허시 역시 뭐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들하고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과학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를 직접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델브류크, 누리아, 허시 이분들의 연구가 정말 분자생물학이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고 동시에 그분들의 삶 자체가 과학이 시대와 동떨어져 있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분들 이야기를 쭉 따라오면서 어쩌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순수한 과학적 탐구의 가치, 그리고 또 점점 커지는 과학자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 사이에서 과연 그 이상적인 균형점은 어딜까 하는 질문이요. 11번째, 과학이 만든 우정, 협력과 경쟁 속에서 피어난 신뢰의 실험. 델브류크, 루리아, 허시. 이 세 분은 그냥 뭐 같이 연구한 동료, 이걸 넘어서서요. 서로에게 아주 깊은 영감을 주고받는 그런 지적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당시 과학적 분위기랑은 좀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좀 달랐지만 박테리오파즈라는 그 당시엔 정말 미지의 세계였죠. 그걸 탐험한다는 공동 목표 아래 딱 뭉쳤던 겁니다. 아, 그 목표 하나로요? 네. 특히 루리아하고 델브류크가 처음 만나서 같이 설계한 그 루리아 델브류크 실험 있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돌연변이가 뭐 환경에 적응하려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걸 증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다윈 진화론을 분자 수준에서 딱 보여준 거거든요. 유전학에 진짜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있죠. 와, 대단했네요. 허씨는 그럼 콜드스프링 하버에서 이분들이랑 교류하면서 뭐랄까 좀 독립적으로 연구한 건가요? 네, 약간 그런 면도 있었지만 중요한 발견이나 기술 같은 건 아낌없이 공유했어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엄청 깊었던 거죠. 루리아가 델브류크를 과학을 철학처럼 대한 유일한 친구라고 했고 또 허씨는 루리아와의 협업을 논리와 정직에 자연스럽게 연결된 관계라고 했다면서요. 아, 이런 신뢰가 진짜 중요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분들의 관계가 그냥 개인 역량 이걸 넘어선 일종의 집단지성의 힘을 보여준 아주 좋은 사례예요. 진리를 향한 열정 그리고 동료에 대한 신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연구자상이 될 수 있는지 그걸 딱 증명한 셈이죠. 12번째, 노벨상 수상 이후 새 길로 나아간 세 사람의 말년 연구. 자, 1969년에 노벨상이라는 정점에 같이 섰는데 흥미로운 건 그 이후에 세 분이 각자 좀 뚜렷하게 다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마치 뭐랄까 각자의 과학 철학을 따라서 다른 여정을 시작한 것처럼요. 맞아요. 델브리이크 같은 경우는 계속 그 생명현상의 근본 원리 이걸 파악하려는 이론적인 탐구를 계속했어요. 생물학을 물리학처럼 좀 엄밀한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죠. 학제간 연구 총합에도 힘썼고요. 아, 이론 쪽으로 깊게 파고드셨군요. 네. 반면에 루리아는 과학의 사회적인 역할, 책임, 또 윤리 문제 이런 쪽에 깊이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운동가 같은 면모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과학 지식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야 하나 이걸 고민한 거죠. 그렇군요. 허씨는요? 허씨는 그 두 분과는 또 다르게 아주 조용히 실험실을 지키면서 실험 생물학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뭐 화려한 외부 활동보다는 실험 데이터의 정확성, 엄밀한 해석 이런 걸 강조하면서 후학들한테 과학적 정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보여준 거죠. 아, 그 유명한 허쉬 체이스 실험이 있잖아요. DNA가 유전 물질이라는 걸 결정적으로 증명한 거. 네, 맞아요. 그 실험이 정말 실험 설계도 너무 정교했고 결과 해석도 명확해서 오늘날까지도 과학적 증명의 어떤 모범으로 꼽히잖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노벨상 받고 나서 각자 다른 길을 간 걸 보면 뭐랄까 과학자로서의 삶이 딱
하나 정해진 답만 있는 건 아니구나 싶네요. 네, 그렇죠. 각자의 신념과 방식으로 과학과 사회에 다 기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과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주 작은 바이러스 연구가 분자생물학이라는 어마어마한 학문 분야를 탄생시킨 거니까요. 정말 핵심적인 기여였습니다. 우선 파지 연구를 통해서 복잡한 생명 현상을 연구하기 위한 모델 생물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자리를 잡았어요. 아, 단순한 걸로 복잡한 걸 이해한다. 이런 거요? 네, 바로 그거죠. 단순한 시스템으로 보편적인 생명 원리를 밝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 거예요. 그리고 또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표지 기법이라든가 원심분리 기술 같은 거.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실험 방법들을 개발하고 정착시켰죠. 이게 다 오늘날 분자생물학 실험의 아주 기본적인 도구가 된 거고요. 콜드스프링 하버의 파지그룹 문화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계급장 떼고 자유롭게 아이디어 나누고 비판하고 그 수평적인 문화가 연구 속도를 엄청나게 높였다면서요? 아, 네네. 그것도 정말 중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말하는 오픈 사이언스의 약간 원형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역시 가장 결정적인 유산이라고 한다면 DNA가 유전 정보의 핵심 분자라는 걸 밝혀낸 거죠. 허시 체이스 실험 같은 걸 통해서 DNA 중심설, 즉 센트럴 도그마가 확립되면서 생명의 비밀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하고 심지어 조작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게 결국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나 게놈 프로젝트 같은 후속 혁명들의 기반이 된 거군요. 그렇죠. 바로 그 기반을 닦은 겁니다. 14번째, 생명의 논리를 탐구한 자들, 과학적 정직성과 철학의 통합. 이 세 분의 과학자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 여기에만 몰두한 게 아니라 생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씨름했다는 점도 인상 깊어요. 네, 델브류크 경우가 특히 그렇죠. 원래 물리학자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생명 현상 속에 있는 어떤 질서, 패턴, 그러면서도 예측 불가능한 창발성, 이런 거에 굉장히 매료돼서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루리아는 또 달랐죠? 네, 루리아는 과학 연구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윤리, 또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이런 걸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과학과 인문 정신의 조화를 추구했고요. 허씨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잘 보이려는 욕망이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실험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하고 또 재현 가능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과학의 본질이 결국 진실 탐구했다는 걸 강조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은 과학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분들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분들은 실험 기술의 발전, 이것과 함께 과학적인 태도, 또 철학적인 사유,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감의 중요성까지 함께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이것뿐만 아니라 과학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500자 총평 핵심 요약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1969년 노벨 생리학상은 박테리오파지라는 정말 지극히 단순한 생명체를 통해서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 원리를 밝혀낸 3명의 거장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물리학적인 통찰로 생명의 법칙을 탐구했던 철학자 델브류크, 그리고 과학의 사회적 책임을 외쳤던 행동가 루리아, 마지막으로 흔들림 없는 정직함으로 실험에 임했던 장인 허시, 이 세 분이 각자의 방식으로 분자생물학의 시대를 열었던 거죠. 이분들의 연구는 생명과학의 혁명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이라는 것이 깊은 철학적 사유와 또 인간적인 가치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작은 존재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를 발견한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AI 시대의 지식의 홍수 시대에 대응하여 현인들의 지혜와 덕성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는 노벨상 세계 채널의 1969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 막스 델브류크, 살바도르 루리아, 엘프레이드 허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0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공동 수상자들인 버나드 카츠, 울프 폰 오일러, 줄리어스 에클스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